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나이의 돌싱녀입니다.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졌고 남편은 매주 주말 아이들의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놀아주다가 저녁 때 바래다 주는 식입니다. 원하면 데리고 자는 것도 허락해 줍니다. 혼인 중엔 주말이면 바쁘고 힘들다고 짜증을 많이 내던 남편이었는데 이혼하고 나니 오히려 애들에게 잊히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애들과의 추억을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저런 모습 보여주었다면 글쎄요. 이혼은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남편과 저 사이에는 딱히 나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혼 후에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거리낌 없이 지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남편과 재결합을 할 생각은 전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은 바꾸어 쓸 수 없다는 격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딴 사람과 재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고 홀가분하고 편안하거든요. 대신 전 남편이 재혼한다면 흔쾌히 호응해 줄 생각입니다. 결혼식을 한다면 찾아가서 축의금도 듬뿍 해주고 축하해줄 용의도 있습니다. 전 남편이 얼마 전에 제게 은근슬쩍 재결합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재결합할 생각 없고 딴 사람이랑 재혼할 생각도 전혀 없다. 대신 당신이 재혼한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말해 주었더니 그 특유의 실룩이는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왜? 다른 여자도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라고? 당신만 당하니 억울해서 어떤 골뱅 여자가 나타나서 똥 밟아봐라 그거야? 내 말 틀렸어? 당신은 그게 문제야. 왜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내가 봤을 때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교양 있고 진실되고 착하고 거기다가 안정된 수입원에 우리 세대의 내 또래 여자들에게 괜찮은 정도의 사람이라고 당신은.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비하할 필요 없어. 난 정말 당신이 재혼해서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이야. 우리 이혼하면서 나만 상처받은 거 아니잖아. 당신도 상처받은 거 알아. 그러니 그거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진심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당신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재결합할 수 없는 거야. 지금처럼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친구처럼 지내는 거 너무 좋아. 그게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러니 당신도 재결합은 그만 포기해. 전 남편은 괜찮은 조건에 그리고 마음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자존심이 세서 자격지심으로 바뀐 것일까요? 이혼하게 된 제 이유는 전 남편이 자존감이 낮아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에 아이를 둘씩이나 낳고도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제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는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고 남편은 일반 고등학교의 행정직 직원이었습니다. 둘 다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 첫 만남부터 공감대가 있었고요. 말이 잘 통했습니다. 남편의 첫 인상은 다소 내성적으로 보였지만 겪으면 겪을수록 참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순하고 다정하고 모나지 않은 점이 좋아서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 제 나이 28이었고 남편의 나이가 31였습니다. 저의 큰 언니랑 동갑이었죠. 큰 언니는 일찍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두었는데 형부는 큰 언니보다 1살 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의 형님들 사람의 나이가 남편보다 1살 어린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는 세 자매 중 둘째였고 막내가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저의 결혼을 앞두고 자매들 모두가 모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니와 형부 그리고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자친구와 저와 남편이 만나서 식사를 했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가기 전에 얼굴이나 익히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먼저 나서서 호기롭게 자매들 모아서 식사나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에 모두 불러 모아서 식사를 했는데 메뉴는 저희 자매들이 먹고 싶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때 고른 메뉴가 스테이크였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아웃백에서 말이죠.
그렇게 6시서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계산하기 전에 저는 얼른 나가서 계산했습니다. 남편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말이죠. 좋은 얼굴로 다가 채워지고 나서 남편과 같이 차를 한 잔 더 마시는데 남편이 굳은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오늘 식사는 본인이 계산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계산한 상황이 되어서 뭐라 할 말은 없는데 기분이 좀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밥값 거의 40만 원 나온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렇게 먹었던 거야? 니네 언니 말 들어보니까 네가 종종 쏜다던데 너 월급 뻔한 거 아는데 너무 과소비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외식하면 남는 것도 없겠다. 난 네가 아웃백 잡았다고 하기에 너희 자매들이 나에게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했거든. 좀 더 값싸고 괜찮은 것도 있었는데 왜 굳이 그런 비싼 식당을 골랐는지 솔직히 이해는 안 돼. 그건 그렇다고 쳐도 남편이랑 남자친구로 대동할 것은 뭐라? 교육 공무원이 도대체 얼마나 번다고? 우르르 몰려와서 40만 원 어치를 먹다니 놀라 자빠질 뻔했네. 남편 말에 요지는 식사를 너무 비싼 곳에서 했고 제가 돈을 너무 헤프게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것 같네요.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해도 갔습니다. 한 끼 식사에 한 사람이 40만 원을 몰빵해서 식사비 내는 것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도 제 딴엔 결혼 앞두고 저희 신랑을 처음 소개하는 자리니 세련되고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무리했던 것인데 그게 남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던가 보더라고요. 그때 좀 더 면밀히 남편과 대화해 볼 걸 그랬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의 쪼잔한 성격을 그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자매 모임이나 언니네 애기들 선물 사주는 것 등 돈 쓰는 것을 너무 아까워했습니다. 특히 아웃백 40만 원 사건은 자매 모임이 있을 때면 항상 거론하는 거였죠. 네가 돈 다 계산하지 말라고. 처형이랑 동생이랑 같이 딱 3등분해. 혼자 독박 쓰지 말고. 내가 그때 아웃백에서 40만 원 썼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너무 과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 결혼 후에 자매 모임 한다고 해서 나가면 항상 네 돈만 쓰더라. 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월 1,000만 원씩 버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왜 맨날 네가 다 계산하지 못해서 안절부절이냐?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결혼하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돈 쓸 때는 꼭 상의해서 결정하자. 단독 행동하지 말고 이따 갔다 오면 내가 확인한다. 어떻게 분담했는지. 그리곤 자매 모임에 다녀온 뒤로 돈은 어떻게 계산했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언니네 육아용품을 네가 사주냐. 사주더라도 잘 찾아보고 저렴하고 질 좋은 거 사주면 되지. 꼭 백화점 가서 좋은 거 사줘야겠냐. 소비 패턴이 너무 사치와 허영에 젖어 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고 저를 타박하기에 바빴었죠. 사실 언니는 첫째 출산 후부터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형부 혼자서 외벌이를 하는 상황이라 언니가 형부에게 많이 미안했기에 저라도 나서서 애들 육아용품 좀 챙겨주면서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인데 남편은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가거나 시댁 행사에는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친정이 한번 갈라치면 가기 싫다는 것은 둘째치고 수박 한 덩이 값 이상은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처음엔 여름에 수박이면 됐지라고 이유를 붙이다가 제가 조금 더 파고들어 따지면 그때서야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그거 알아? 니네 아버지 연락 싫어. 너 우리가 신혼여행 후에 니네 집 갔을 때 생각 안 나냐? 니네 형부인지 뭔가랑 나랑 놓고 온 집안 식구들 앞에서 니네 아버지가 핀잔 주고 망신 준 일 말이야. 난 그때 너무 자존심 상했고 이 집안에서 대우받기 글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렇게 대우도 못 받는 내가 니네 집의 일에 얼씨구나 내내 해야 하는 거야? 그렇긴 절대 못하겠는데? 신혼여행 후 친정에 인사 갔는데 남편이 형부에게 누구누구 씨라고 했다가 친정 아버지가 호칭을 정리해 준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섭섭하다, 무시당했다. 둘째 사위는 안중에도 없고 첫째 사위만 끼고 돈다 등등. 친정집의 서운함을 드러내더니 급기야는 모든 게 트집이었습니다. 누구누구 씨보다는 호칭상 형님 동서로 하고 대신 존댓말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는데 왜 그래 하는 것이냐고 제게 짜증을 냈죠.
친정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으면서 집에 오면 형부욕을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생긴 건 여우상을 해가지고 장인 장모 앞에서 여우짓 하는 거 봐라. 정말 처음부터 호감이 안 가는 종자였다니까. 장인 장모 나도 거들떠도 안 보고 첫째 사이만 챙기고 너도 내가 뭐라고 하면 그 인간 편들더라. 암튼 챙기는 사람들끼리 잘해보라고 그래. 매사가 이런 식이니 친정에 가서도 인상 구기고 앉아있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언니 내외 동생까지 엄청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부연하자면 형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때문인지 일찍 철이 들어서 생활을 열심히 했고 좋은 회사의 고액 연봉으로 연구원으로 있는데 부모님에게 쓰기도 잘 쓰거든요. 100% 객관적으로 남편보다 잘생겼고 다정다감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돈도 잘 벌고 거기다 친정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니 친정 부모님도 형부를 많이 챙길 수밖에 없었죠. 전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형부를 못 따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집에 모였는데 엄마와 언니가 이구 동성으로 해물찜이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매콤한 게 땡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 앞에 맛있게 잘하는 해물찜 집에 배달을 시켰는데 그날따라 1시간이 넘어도 배달이 안 오는 겁니다. 전화했더니 배달 나갔던 기사가 사고가 났는지 전화는 안 받고 식당이 매우 바빠서 음식은 다 되었는데 가져다 줄 사람이 없다며 지금 다른 사람 불러서 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차를 직접 가져가서 가져오겠다고 했고 그럼 음식값의 20%를 할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엄청 좋아라 했죠. 엄마는 둘러보다가 남편에게 차 가지고 가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똥 씹은 얼굴을 하면서 자기가 왜 가냐는 거죠. 왜 제가 갑니까? 막내 사위 있잖아요. 처제랑 신랑자리가 가면 되겠네요. 저는 원래 매운 음식 먹지도 않고 해물찜은 좋아하지도 않아요. 본인들이 먹고 싶어서 시켜놓고 왜 엄한 사람에게 가져오라고 시킵니까? 그냥 처제네가 갔다 와. 제일 젊은 사람들이 가야지. 모두 입을 닫았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엄만 미안하다며 우물쭈물하고 그 사이 사람 좋은 형부가 그렇잖아도 바람 좀 쏘이고 싶었다며 일어서더라고요. 형부가 가지러 가고 동생과 그 남자친구도 방으로 들어가고 친정 부모님과 저와 남편이 남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서방이 목 먹는 걸 시켜서 골이난 모양이야. 미리 알았으면 다른 것을 주문할 것을 그랬어.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거니까 이건 자네 장모랑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하니까 화 풀게. 그리고 막내란 4일짜리는 오늘 처음 우리 집에 왔잖는가. 그런데 시킬 수가 없는 거지. 나중엔 어차피 다 막내 시킬 참이니까 자네가 이해해줘. 자네 장모가 첫째 사에는 먹을 거 계산을 하니까 차마 가져오라고 못한 모양이야. 그것도 이해해주고. 친정 아버지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시큰둥했습니다. 창피하고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는데 엄마가 눈짓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만 딱 봐도 남편이 얼마나 쪼잔하고 속 좁은 인간이었는지 느끼게 되더라고요. 결혼 후에 알게 된 남편의 성격은 자기 마음에 차지 않아서 삐치면 오래가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잊을만 하면 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피말리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그날 남편은 정말 해물찜을 한 젓가락도 안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편을 위해 아껴두었던 팔뚝만한 조개를 꺼내다 구워 주었는데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리더라고요. 자기 삐쳤다고 시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조기를 워낙에 좋아해서 조기철에 영광까지 직접 내려가서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는 생일같이 특별한 날에 먹는 조기였거든요. 그런 조기를 깨작거리고 있으니 보는 제가 다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내내 남편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자기 망신 줬다고 씩씩대고 있었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 처음으로 헤어지자고 말을 했죠. 그때서야 놀라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첫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갑자기 울음이 터졌는데 기뻐서는 눈물이라기보다는 왠지 발목 잡힌 것 같아서 서러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언니와 동생과 만난 자리에서 차라리 아이 지우고 헤어질까 하니 둘 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제가 예민하게 군다고 하더라고요. 자매들의 위로에 헤어지는 것을 한참 뒤로 미루게 되었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막내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데 딱히 해준 게 없어서 축의금이나 넉넉히 할 요량으로 남편에게 100만 원 축의금을 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화를 내며 임신한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당신 월 1,000만 원씩 벌어? 그것도 아니면서 왜 그리 통이 크냐? 애 출산하면 그 애 들어갈 돈은 생각지도 않아?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드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무조건 아껴야지. 나중에 우리 여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주변에 베풀고 살면 되니까 지금은 무조건 아끼자. 축의금 10만 원만 해. 10만 원은 너무 적은 돈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남편을 타박하자니 뱃속의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의 기간제 교사직이 저의 출산 즈음에 끝나는데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제게 사직을 권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임신하고 좋아야 하는데 마음 둘 곳 하나 없고 거기다 직장까지 잘리게 생겼으니 돈에 민감하고 짠돌이인 남편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막내 결혼식 전에 스치듯이 제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게 돈 벌 때 아껴 쓰라니까. 너 학교 관두면 이제 뭘 할래? 사양 언어 일본어로 돈 벌어 방돈 있고 밥값에 몇십만 원씩 턱턱 쓰고 처형네 애들한테 분수에 안 맞게 비싼 거 막 사주더니만 이런 일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 나 혼자 벌어서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깝깝하다 깝깝해. 상황이 그러니 남편에게 더 이상 말 못하겠더라고요. 덜하고 치사해서라도 말이죠. 남편이 축의금 하라고 준 돈 10만 원에 제 돈 40만 원 보태서 50만 원 축의금 했습니다. 그 남편은 친정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친정에도 같이 가는 횟수를 현저히 줄였습니다. 그래야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뱃속의 아이에게도 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후 저는 출산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 친정과 관련된 일만 아니면 제게 잘 해주었어요. 살뜰하게 잘 챙겼고 아기와 관련된 일도 많이 도와주었고 제가 직장을 안 다닌다고 해서 가사 일을 전부 책임지라고도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사 일은 아내와 남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주의였죠. 그 부분 때문에 남편의 비위를 안 건들면 같이 사는 데는 별 지장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친정과 남편 사이의 접점을 많이 줄였죠. 티격태격 거리는 일 없이 잘 지내나 싶었는데 신우이 결혼 때문에 기어이 한바탕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신우이가 결혼하는데 오빠로 세준 것이 별로 없다고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에서 250만 원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 퇴직금에서 250만 원만 나 줘. 그리고 내 동생 결혼과 처제 결혼은 동일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처제는 너 말고도 처형네가 있었으니까. 둘째는 자기가 돈을 많이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었고 우리 집에선 내가 장남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면이 서는 거고 대신에 너 노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할게.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1년 전에 막내 결혼할 때와 그 당시의 경제적 사정을 비교해보면 신우이 결혼할 때가 더 어려웠던 때였거든요. 말다툼 좀 하고 곰곰이 생각했는데도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네 집에는 아낌없이 쓰면서 저희 집엔 짠돌이처럼 굴고 그 모든 것이 제 탓인 것으로만 느껴졌죠. 그러면서 의지가 불타오르더라고요.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일본어밖에 잘하는 게 없었기에 기혼이고 애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니라 일반 회사에 문을 두드렸고 반년 동안 끈질기게 재취업 준비를 한 끝에 일본과 무역하는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취직을 한다고 하니 남편도 거들긴 하더라고요. 가사 일을 더 도왔고 돈에 대한 잔소리도 거의 하지 않았었네요. 어쩌면 그 기간이 저와 남편 사이에 제일 평온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명절 포함해서 행사 때 친정에 갈라치면 그렇게 똥 씹은 얼굴을 하고 근엄한 척을 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에 대한 불신, 형부에 대한 자격지심, 막내 부부에게 존경받아야 하는 이상한 심리가 있었습니다. 웃기는 건 친정에 가면 꼭 막내 제부를 불러서 사회생활을 이렇고 저렇고 훈수로 둔다는 점이었어요. 조언도 해주고 질책도 해주고 왜 저러나 싶었죠. 알고 봤더니 그 심리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심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땐 단순히 친해지려는구나 싶어서 가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재취업을 했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취업한 지 6개월 만에 조절한다고 했는데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저 스스로 바보 멍충이라고 욕하며 자학을 했죠. 또 회사를 나가야겠구나 생각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잘리면 남편의 잔소리 한가득 할 텐데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죠. 그런데 다행히 회사에서 제 일처리가 마음에 든다면서 출산 휴직을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상 육아휴직은 낼 수가 없었지만 말이죠. 한시름 놓고 둘째 출산할 때까지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둘째 출산하고 잠시간의 휴직 후 다시 복귀했고, 첫째와 둘째는 가사일을 전담하는 언니가 맡아주기로 했죠. 남편은 그렇게 싫어하는 언니와 형부였는데 애들 봐준다는 소리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하고 바랐죠. 그 이후로 남편과는 다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친정에 모인 날,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친정에 가서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막내 내외가 시댁에서 돌아오자마자 막내 제보를 붙잡고 쓱 나가더라고요. 또 사는 법 가르쳐 주려고 저러나 오지랖 너무 부리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우리 자매는 커피를 한 잔씩 들고 마당으로 나갔죠. 남편과 제보는 딴 데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마당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둘째 형부가 내 남편에게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이도 듣던 이야기 또 듣고 별 영향가 없는 이야기 또 듣고 너무 힘들대. 그 형부는 우리 집에 불만이 왜 그렇게 많아? 오늘 차 타고 오다가 들었는데 둘째 형부가 그이한테 우리 집 험담을 많이 하더래. 특히 큰 형부가 여우같이 행동하면서 처가재산 다 빼먹으라는 속셈이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큰 형부가 그러는 거 한 번도 못 봤잖아. 더군다나 큰 언니네랑 우리랑 부모님 용돈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데 큰 형부가 무슨 재산을 빼먹는다고 그러는지 몰라? 둘째 형부 우리가 용돈 드리는 거 알아? 언니네 빠듯하다고 해서 안 주잖아. 그거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워낙에 직설적인 막내라서 여과 없이 말하다 보니 큰 언니의 안색이 확 굳어졌고 저는 당황을 넘어 창피했습니다. 막내 말대로 부모님 용돈에 저희 부부는 빠져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해봐야 자기 월급에서 부모님 용돈 줄일 만무했고 제 월급이야 남편이 거의 관리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부모님 용돈 드려야지 하면서도 못 드리는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막내에게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설마 둘째 형부가 그렇게 말했겠냐고 말하며 큰언니 앞에서 입 좀 조심해 달라고 눈치를 주었는데 눈치 없는 막내가 또다시 헤집어 놓았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둘째 형부가 큰언니네 애들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여우 새끼들 같다고 했대. 큰 형부 닮아가지고 얍시름하게 생겨서 커서 구설수에 많이 오르겠다고 그랬대. 그러면서 둘째 언니네 애들은 미남은 아닌데 훈남이라고 뭘 해도 될 애들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둘째 언니네 애들 둘째 형부 닮아서 못생긴 거잖아. 아이고야. 막내의 마지막 말을 남편이 듣고 있었더라고요. 앞에 말을 하나도 못 들었는지 처지한테 미쳤냐는 둥 우리랑 원수 졌냐는 둥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남편이 애들에게는 진심이었거든요. 날뛰는 남편을 향해 저는 뺨을 한 대 갈기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고함을 질렀죠. 이 빙추 같은 인간아 말을 좀 가려서 하라고. 앞뒤 분간 못하고 우리 애들 못생겼다는 말만 듣고 미친 멧돼지 마냥 달려들지 말았어야지. 내가 당신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 거야? 우리 집 식구도 싫어하는 거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냐고. 왜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하고 특히 우리 엄마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네 놈이 무시하는 거냐고. 장모가 무슨 동네 똥개니? 조금만 자기 듣기 싫은 말하면 부르르 떨고 대들기나 하고 내가 그것도 참았는데 말이야. 고슴도치도 자기 자신은 귀하고 이쁜 법인데 네 놈이 큰 형부에게 자격지심 있다고 해서 어떻게 애들 보고 여우 새끼들 닮았다고 그러는 거야. 정말 너 미친 거니? 아니면 내 앞에서 욕 못하겠으니까 제보 붙잡고 하소연한 거야? 야, 그럴 바엔 나랑 살지 말고 우리 이혼하자. 나도 더 이상 니깟 놈이랑 못 살아. 지네 집 식구는 대접받아야 하고 우리 집 식구는 시기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너랑 남은 인생 같이 못 살아. 너 어차피 합의 이혼 안 할 거지? 이혼 소송하자. 한번 법 앞에서 잘잘못을 가려보자고. 그 뒤로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무릎 꿇고 빌었고 큰 언니에게도 죄송하다며 이혼만은 막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큰 언니도 마음 상할 대로 상해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얌전하던 형부도 이제 그만 까불고 영원히 꺼져줬으면 좋겠다고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사람 좋은 큰 형부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네요.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아는지 이혼 소송하면 못 이길 것을 알았나 봅니다. 합의 이혼으로 진행했고 위자료 조금이랑 법정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살던 집을 나와서 아이들과 지금의 집으로 이사왔고 남편은 면접 교섭권 행사를 원활하게 행사할 생각이라면서 저희 사는 곳 근처에 방을 얻더라고요. 이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전 남편은 옹졸했고 타인에게 엄청 팍팍했어요. 그나마 저를 아껴주는 마음을 간간히 느낄 수 있었고 진정으로 애들을 사랑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게
같이 살 이유는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을 하니 오히려 살 것 같습니다. 남편과 살면 하루하루 피 마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홀가분합니다. 주저리 저의 결혼과 이혼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